역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금 조정인데 또 플러스입니다. 코스피 7포인트 상승세로 3,400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가는 기대감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이지 기대감들이 또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머닝 전략, 시장의 이슈들, 변수들 체크하고 전략 한번 가다듬는 시간 갖겠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최고치, 한국도 최고치. 와, 정말 일본, 대만 그죠? 글로벌 증시가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FOMC입니다. FOMC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더 위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 쉬는 구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FOMC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된 이후에 고용 시장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시장에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CME 패드 와치상에서 봤을 때 지금 인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9월달, 10월달, 12월달 3회를 25bp씩 내리는 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을 봤을 때 지금이 경기 침체냐 하면 지금 당장 침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침체가 우려되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응한다. 그러니까 정상화 차원에서 지금 높은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미 연준 관점에서 급격하게 올해 하반기에 파바박 3번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내려보고 한 번 시장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 다음 또 한 번 내려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2번 정도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3번 인하가 아닐 경우에 연준이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올해 그냥 2번 정도 인하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잠깐의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는 시장은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야 된다.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FOMC가 상당히 좀 어려운 변동성 구간에서의 기대를 언덕이었고 있죠. 실제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당장 이번 주는 실제로 금리를 하게 되면 기대감이 워낙 높아져서 그렇죠. 맞습니다. 25냐 50이냐 지금은 25bp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점도표가 나오니까 결국 점도표를 보고 말씀하신 올해 연말 내년까지의 시장의 기대가 아닌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좀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4.5%이고 네.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연말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될 거다 보고, 시장에서는 더 낮게 3.75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하고의 괴리가 약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죠? 네. 점도표. 네. 아무래도 저번에 잭슨홀 회의 때도 말씀하셨던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주 포인트가 될 거긴 한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살펴볼 거는 1년 기대 인플레뿐만 아니라 향후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치보다 조금 이렇게 높아지는 걸 발표됐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관세 영향 자체가 생각보다 CPI도 그렇고 PPI도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 그게 영향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그냥 한 번 정도 내려보고 좀 시장 상 데이터를 살펴보고 또 한 번 내려보고 그 정도가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톤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너무 괴롭히는 듯, 왜 가만히 안 놔두나, 통화 정책을 왜 가만히 놔두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좀 파월이 조금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조금 실기하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쪽으로 그렇죠.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어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실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8월 밀렸고 9월 주춤하다가 기대감들과 함께 이제 나흘 연속 오늘 최고치고 3,400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이제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말까지의 주가 흐름 자체는 저희는 연말이
연중 최고 수준 근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자체가 3,400이면 연중 최고치 수준, 이게 네. 역대 최고치 수준이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FOMC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 근데 네. 여기에서 한국이 소외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점에서 한국 역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더 클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발표가 됐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자체가 네. 50억 원으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9월달 정기국토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보면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 자체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까지 이런 상승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장과 좀 비교를 합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흐름이었나요? 그때하고는 그때 이제 유동성에 의한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물론 그때가 이제 이전에 최고치를 갔었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또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네. 다른 점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 강했죠. 아무래도 네. 기준금리 자체가 제로금리 수준에 가까웠고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금리가 낮았을 때 올라가는 성장주 네. 위주로 많이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는 헬스케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게임 이런 업종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고, 지금을 살펴보시면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 수혜 때문에 가치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조방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치주라고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주 위주로 많이 올랐고, 그때 당시에는 좀 성장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올라가면서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대형주가 강했고, 그죠? 코스닥은 굉장히 약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도 좀 함께 좀 보조를 맞추는 흐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정책 모멘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도 함께 가거나 혹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기존에는 코스피 위주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모멘텀이 강했던 게 이제 대형주 위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그 이외에도 정부가 지금 그 벤처 모태펀드를 기존에 100조 원에서 이제 150조를 크게 더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코스닥 쪽에도 차츰차츰 조금씩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런 벤처펀드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요, 정부에서 집중하는 건 신성장 산업이거든요. 특히 제약 바이오를 AI를 엮는다든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금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코스닥 쪽에서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좀 이제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서의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가 지금까지 41.7%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24.6이니까 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던 거는 좀 맞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코스피만 대형주만 독주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다음은 시장 주도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도주에 대한 고민들이 큰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조선방산원전, 전력기기까지 포함한 주도주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지금부터의 3분기, 하반기의 어떤 패러다임은, 내년까지 패러다임은 반도체가 주도주로 나설 수 있을까?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반도체만 올라갈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당연히 좋은 건 저희도 알고 있고, 네. 조방원 자체도 이게 상승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끊긴 것도 또 아니라서 네. 이게 반도체로의 완전히 다 로테이션이 돌아갈 거다 이건 아니고 조금 섹터별로 약간 순환하는 그림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장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2017년 그때 당시에 보면 주가가
반도체 위주로 쭉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 전체를 다 끌어올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달랐거든요. 네. 반도체도 올랐긴 했는데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저평가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 지수를 이제 다 같이 끌어올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당연히 좋은 건 맞고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반도체 업사이드 모멘텀이 있는 건 맞는데 반도체만 올릴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을 순환하면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있지만 반도체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이 강세일 때 주도주가 하나만 가진 않죠. 과거에도 뭐 차화정, 그죠? 그렇죠. 전차, 이번에 조방원, 그렇죠? 몇 개 섹터가 이제 대형주들이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반도체만은 아닌데 반도체 업종은 좋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조선방산, 원전 이런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조방원 역시 다들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은 주가 부담이 되는 건 맞다. 근데 이 모멘텀이 완전히 또 소멸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끔씩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렇게 툭툭 주가가 튀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방산 업종에 대해서 완전히 차익 실현하고 다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은 좀 어려운 거죠.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도주인 조방원 자체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갖고 있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정기국회 모멘텀에 따른 지주랑 증권 그리고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무비자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에 따른 이제 관광 관련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조금씩 이제 로테이션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방산 원전 플러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또 좀 할 수 있는 쪽이 지주증권, K컬처. 네. 네. K컬처 관련된 거는 뭐 좀 광범위합니다. 뭐 엔터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사실은 K푸드 같은 것도 최근에 그죠? 최대한 열풍으로 강하잖아요. K컬처에 관한 걸 조금만 더 이렇게 압축해 주시면. K컬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체가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런 네. 그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관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향후에 조금 봤을 때는 한국의 콘텐츠 수출 경쟁력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관광 수요 자체가 조금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관광 수요 자체는 상당히 늘어나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한국으로도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도 많이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9월 말에 아무래도 중국인 대규모 무비자 관광 비자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10월 달에 뭐 국경절, 중추절 요 모멘텀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요 모멘텀을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일회성 구매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먹어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 이제 자국에 가서도 또 이제 한국의 김밥이라든지 네. 한국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요거에 조금 업사이드는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조방원의 주도력이 여전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플러스 지주, 증권, K컬처. 그래서 지주와 K컬처의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CJ는 또 관심주로 네. 꼽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자세한 얘기를 들을 시간은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